당장 저 할머니 끌어내! 공증번호 확인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파란 조끼, 청소 카트, 68세 노인, 강준혁 대표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당장 저 할머니 끌어내. 그 순간 노인이 조끼 안에서 꺼낸 것은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증번호 확인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30년입니다. 이 노인은 30년 동안 이 건물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야, 청소 아줌마. 비켜봐요. 또 왜 나타났어? 하지만 노인은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카트 안에, 조끼 안쪽에, 그리고 마음속에 30년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퇴직 안 하면 봉이가 어떻게 되는지 봐.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출근하겠습니다.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유언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인도 몰랐던 세 번째 종이가 있었습니다. 창업주가 30년 전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숨겨둔 마지막 증거가 여러분, 30년 동안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협박을 받고 쫓겨날 뻔하면서도 끝까지 청소 카트를 밀고 출근한 이 노인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든 세 번째 종이는 왜 창업주는 딸도 변호사도 은행도 아닌 청소부 한 명에게 30년을 맡긴 걸까요? 지금 바로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진그룹 본사 32층 이사회실. 오후 2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외부인이 들어온 적 없는 그 방의 문이 예고도 없이 열렸습니다. 흰 면장갑을 낀 손, 낡은 청소 카트, 파란 조끼를 걸친 작은 몸, 문 앞에 선 노인의 얼굴을 이사회실 안에 있던 12명 모두가 일제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상석에 앉아있던 강준혁 대표의 목소리가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카트를 밀고 2걸음, 3걸음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2명이 복도에서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세요. 노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건물 안을 누빈 사람이 길을 잃을 리는 없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오복래. 강진그룹 본사 청소부로 입사한 날부터 오늘까지 꼭 30년. 같은 층, 같은 복도, 같은 청소구역. 이 건물 안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야, 청소 아줌마. 거기 비켜봐요. 복도 물기 아직도 안 닦았어요? 30년 동안 들어온 말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복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올 날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강준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저 할머니 끌어내. 이사회 진행 중이잖아. 경비원들이 복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례가 조끼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봉투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강준혁에게서 봉투로 다시 복례에게로 이동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강태진 선대 회장님이 저에게 직접 건네신 것입니다. 봉투를 든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회 앞에서 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누구야? 다른 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된 청소부입니다. 본사 청소부. 침묵이 다시 방을 채웠습니다. 강준혁은 입술을 짝 다물었습니다. 두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쥐어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이사만이 보았습니다. 복례는 봉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가 지금 이 방 안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30년 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병원, 복례의 나이 38이었습니다. 그날 복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아버지의 병실 앞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복례에게는 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주 큰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복례는 그 말의 뜻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 복도 끝에서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걸어왔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은 복례가 오래된 사진 속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단 한 장 간직하고 있던 사진. 30살 무렵의 젊은 남자. 강태진. 지금은 수천억 그룹의 창업주. 복례야. 그가 먼저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떨렸지만 고개는 똑바로 들었습니다. 강태진은 복례와 마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눈 아래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 단 두 글자였습니다. 30년치 침묵이 그 두 글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진은 천천히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 이번에 수술 잘못되면 못 일어날 수도 있다. 복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 그것 때문에 내 이복 조카 민서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복 조카? 복례가 살면서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 강태진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들 강준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진의 마음속에서 진짜 후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차남의 딸 강민서였습니다. 민서는 지금 6살. 그룹 본사 직원이었던 차남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뒤 민서는 친가 쪽 할머니 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민서를 없애려 할 거야. 복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내 유언장이 민서 쪽으로 되어 있거든. 강태진은 가방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걸 맡아다오. 복례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한테요? 준혁이가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야 하니까. 변호사도 은행도 안 돼.
그 사람들은 다 준혁이 쪽 사람이야. 복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강태진은 복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32이 되는 해 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 이 봉투를 그 자리에서 열어다오. 복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진은 수술실에 들어갔고 12시간 뒤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두 번 다시 복례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강준혁이 아버지의 모든 외부 연락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복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복례는 강진그룹 본사 청소부로 지원했습니다. 복례는 청소부 일을 잘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꼼꼼했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닦더라도 구석 타일 사이까지 문질렀고 복도 유리는 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2번씩 닦았습니다. 그 성실함 덕분에 복례는 입사 첫 달부터 팀장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눈은 항상 청소 이외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사무실로 들어가는지, 어떤 날 회의가 열리는지, 강준혁이 어느 직원을 특별히 불러들이는지,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 사실을 10분 활용했습니다. 아직도 민서 쪽 신탁 자료가 처리 안 됐어? 빨리 서류 날려. 이른 아침 강준혁이 비서에게 던진 말. 아버지 친필 문건은 전부 수거해서 폐기해. 오후 늦게 본부장에게 내려간 지시. 복례는 청소 카트를 밀면서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복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봉투를 보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두는 건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강준혁의 사람들이 복례의 주변을 감시한다는 것을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복례의 사물함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 앞에 낯선 남자가 며칠째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봉투를 3번 옮겼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함 깊숙이, 두 번째는 본인이 담당하는 청소구역 안에 잠긴 비품 창고 구석, 세 번째는 건물 지하 2층,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오래된 배관실, 배관실 안 낡은 선반 뒤편. 그 자리만이 30년간 진짜 안전했습니다. 복례는 한 달에 한 번 배관실에 내려갔습니다. 봉투가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손끝으로 한 번 만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시간이 복례에게는 기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배관 소리만 가득한 지하에서 혼자서요. 3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복례는 늙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손마디가 굵어졌습니다. 무릎이 쑤시는 날이 많아졌고 계단을 오를 때 한 번씩 멈춰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파스를 붙이고 출근했습니다. 복례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경비실 아저씨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복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좋아서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한, 봉투 곁에 있는 한, 복례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강민서의 나이가 32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짜를 복례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이었습니다. 복례는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지하 배관실로 내려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끼 안쪽에 단단히 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례가 강진그룹에 입사한 지 2회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준혁은 복례를 처음 의식했습니다. 아버지 강태진이 수술 이후에도 오래 살면서 뒤늦게 민서의 친권 문제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강준혁은 아버지가 외부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사실을 반쯤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 전날 밤에 외출한 기록이 있어 병원으로 강준혁의 측근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만난 사람이 누구야? 확인이 어렵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강준혁은 눈을 좁혔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파고들수록 이복 관계에 있는 여자가 하나 있다는 사실이 흐릿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름이 오복례라고. 그 이름이 회사 청소 직원 명부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날 강준혁은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아랫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박 이사에게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청소부 오복례. 일처리 잘하는 직원이라고 들었어. 내가 따로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사물함이랑 집 쪽 한번 살펴봐. 박 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뒤 보고가 왔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집에는 노인 혼자 거주하고 있고 사물함에는 개인 소지품 외에 없었습니다. 강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붙여놔. 조용히. 그것이 복례를 향한 감시의 시작이었습니다. 복례는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감시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날 복례는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미 봉투를 지하 배관실로 옮겨두었기 때문에 집과 사물함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걱정보다 확신이 더 컸습니다. 그 확신이 복례를 다시 다음날 아침 청소 카트를 밀게 만들었습니다. 강준혁이 2번째로 움직인 것은 복례가 입사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창업주 강태진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박 이사가 복례를 불렀습니다. 오복례 씨, 잠깐 이리 와요. 복례는 걸레를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작은 회의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금 회사 업무 기강을 새로 잡을 계획입니다. 청소 파트도 외부 업체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어요. 오복례 씨는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복례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퇴직 처리 동의서였습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고 위로금도 드릴 테니까 편히 쉬세요. 복례는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박 이사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회사 결정이에요. 복례는 동의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명 못합니다. 그 단 3글자에 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례는 일어나서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닦아야 할 복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분을 처음 만난 것은 복례가 입사하고 5해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례보다 3살 아래인 순분은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층 청소 구역을 나눠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복례 언니, 오늘 구내식당 된장찌개 맛있던데 빨리 와요. 순분의 목소리는 건물 전체에 울렸고 그 소리만 들어도 복례는 웃음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늘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복례가 입사한 지 6해가 지난 어느 날 순분이 복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였습니다. 언니, 왜 가끔 지하에 혼자 내려가요? 복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배관 청소 점검하려고. 순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납득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순분이 진짜 눈치챈 것은 그로부터 2해가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례의 사물함이 누군가에게 뒤진 사실을 복례보다 순분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언니, 자물쇠 자국 봐요. 누가 뜯었다 다시 잠근 거잖아요. 복례는 순분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해야 할지, 말하지 않아야 할지, 순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가 뭘 지키고 있다는 거 나 알아요. 정확히는 몰라도. 복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복례는 순분에게 처음으로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전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맡겨진 것이 있어. 아주 오래전에. 그게 중요한 날이 오면 꺼내야 해. 그날까지는 아무도 몰라야 하고. 순분은 듣고 나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지키는 동안 내가 옆에 있을게요. 복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시큰해지는 것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순분은 그날 이후 복례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직원이 어느 라인인지, 강준혁 측에서 누가 복례를 주시하고 있는지를 순분이 먼저 파악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박 이사가 청소 파트 쪽으로 사람 보냈어요. 언니 조심해요. 3층 화장실 쪽 카메라 새로 달았어요. 그쪽 피해요. 복례는 순분의 말을 한 번도 흘려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분은 한 번도 복례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이쯤 됐으면 됐지 않냐고,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려운 날에는 된장찌개를 한 그릇 더 사왔고, 무릎이 쑤신다는 복례를 위해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서 흘렀습니다. 지금 이사회실에서 복례가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순분은 아래층 복도에서 카트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이었지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복례가 입사한 지 15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해 강진그룹은 계열사 하나를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재무구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복례가 32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 회장실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였습니다. 계열사 매각 대금은 개인 계좌 3군데로 나눠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쪽 지분 정리도 이번에 다 마무리되고요. 알겠어. 문서 흔적 없애. 강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례는 걸레를 든 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청소 카트 안 쓰레기 봉투 교체 작업을 하는 척 최대한 느리게 움직이면서 목소리를 더 들었습니다. 복례가 그날 들은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계열사 매각 대금의 일부를 강준혁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것, 창업주 강태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 자산을 허위 문서로 처리하는 것, 강민서 명의로 남겨진 상속분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무팀에 압력을 넣는 것. 복례는 카트를 밀고 복도 끝 청소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문을 닫고 어둠 속에 서서 숨을 고르고 또 고르다가 한참 뒤에야 손을 폈습니다. 주먹이 쥐어진 채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복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들은 내용, 핵심 단어. 그 수첩은 지하 배관실의 봉투 옆에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이것이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업주가 건네준 봉투 안의 내용을 떠받쳐줄 살아있는 기록. 복례의 30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복례는 3번 더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임원 회의가 끝난 직후 복도에서 주고받는 귓속말. 늦은 밤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장면. 강준혁이 민서 측 변호인을 만난다는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는 것. 전부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관련 인물. 그것이 복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싸우는 것도 고발하는 것도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서가 32이 되는 해, 이사회가 열리는 날. 그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꺼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강준혁이 미리 손을 쓸 시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30년을 그 원칙 하나로 버텼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이었습니다. 32층 이사회실 안에서 복례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첩도 조끼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30년치 증거가 이 작은 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복례가 32층 청소구역을 배정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복례가 직접 만든 기회였습니다. 입사 초기 복례의 구역은 12층이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이 오가는 층이었고 회장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복례는 차근차근 올라왔습니다. 팀장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은 뒤 조용히 요청했습니다. 제가 좀 더 조용한 층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람이 적은 위층이 좋겠습니다. 팀장은 별 생각 없이 승인했습니다. 10년에 걸쳐 복례는 12층에서 20층으로, 20층에서 28층으로, 28층에서 32층으로 구역을 옮겼습니다. 32층은 회장실과 이사회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긴장감이 높고 실수 하나라도 하면 즉시 잘릴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례가 그 구역을 자처했을 때 팀장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32층 복도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추었고 발걸음도 빨랐습니다. 2층에서는 청소부도 존재감을 낮춰야 했습니다. 복례는 그 점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더 투명해질수록
더 많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면서 복례는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아침 일찍 어떤 서류를 들고 들어가는지, 회의가 끝난 뒤 어떤 표정으로 나오는지, 어느 날은 강준혁이 직접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복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준혁은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투명 인간. 복례는 그 시선에서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복도를 닦았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안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32층에서 지낸 세월이 15년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복례는 회장실 앞 복도의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어느 타일이 조금 들뜨는지, 복도 창문이 어느 방향 햇빛에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지, 비 오는 날 엘리베이터 쪽 바닥이 얼마나 젖는지, 이 공간은 복례에게 전쟁터이기도 했고 집이기도 했습니다. 강진그룹 본사는 복례의 인생 후반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례는 처음으로 이 복도를 청소가 아닌 목적으로 걸었습니다. 이사회실 문 앞에서 멈추었을 때 복례는 30년 동안이 복도를 닦았던 그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 감촉이었습니다. 한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례가 이사회실로 들어가기 딱 열흘 전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복례를 다시 불렀습니다. 같은 창문 없는 회의실. 이번에는 박 이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박 이사는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례의 손녀 봉이가 학교 앞에서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복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복례 씨, 아직도 퇴직 안 하고 있으시네요. 박 이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사진을 가리키는 손이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퇴직하시고 조용히 지내시면 됩니다. 아이도 있고 하니까요. 복례는 사진에서 눈을 들어 박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진은 왜 찍었습니까? 박 이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테이블 위로 더 밀었습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오복례 씨가 오래 나다니다 보면 피곤하실 텐데 가족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복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퇴직하지 않으면 봉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만큼 꽉 쥐었습니다. 30년. 이 봉투를 지키기 위해 버텨온 30년이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봉이, 8살. 복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내일도 출근하겠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순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창업주와의 약속부터 봉투 이야기까지 30년 동안 숨겨온 것들을 순부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분이 말했습니다. 봉이 걱정은 내가 할게요. 복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딸네 집에 봉이 당분간 맡겨요.
우리 딸이 알아서 잘 지켜줄 거야. 언니는 그것만 믿고 마지막까지 버텨요. 복례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은요. 나 그 봉투 진작같이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부터 봉이는 순분의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복례는 그 뒤로 열흘 동안 혼자 32층 복도를 닦았습니다. 더 꼼꼼하게, 더 천천히, 더 조용하게. 이사회 날을 기다리면서요. 이사회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복례는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지하 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정기 확인 루틴이었습니다. 선반 뒤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복례는 손을 더 깊이 넣었습니다. 수첩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반 전체를 옮겨보았습니다. 배관 뒤쪽까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하 배관실 바닥. 3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숨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복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패닉이 가라앉은 자리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가져갔다면 강준혁 측에서 이미 봉투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무슨 조치가 취해졌을 겁니다. 복례를 당장 해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즉, 봉투는 강준혁 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례는 기억을 거슬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를 확인했던 날, 그때 배관실 공사 일정이 잡혀 있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소 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던 쪽지. 그 공지를 본 사람은 복례 말고도 한 명 있었습니다. 순분이었습니다. 복례는 즉시 순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분아, 혹시? 전화기 저편에서 순분이 말했습니다. 언니, 봉투 내가 옮겼어요. 순분은 배관 공사 예정 공지를 보고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배관실을 열면 봉투가 발각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복례에게 연락도 못한 채 혼자 새벽에 들어가 봉투와 수첩을 꺼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청소 로커 안의 중 바닥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복례가 지하 배관실을 뒤지고 있는 그 순간 봉투는 4층 청소 창고 로커 안에 있었습니다. 복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언니,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빨리 알려드리려 했는데 어젯밤 제가 무릎을 다쳐서. 무릎? 별거 아니에요. 계단에서 조금 미끄러진 거예요. 복례는 전화를 끊고 4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쑤셨지만 걷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로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중 바닥 구석을 열었을 때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수첩도 함께. 복례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숨이 한꺼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이 봉투를 이 손으로 직접 아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복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복례는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다시 조끼 안쪽에 품었습니다. 내일 새벽 입고 갈 조끼예요. 이 봉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날이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번호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이사회에 나타나지 마세요. 봉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면 나타나세요.
복례의 손이 굳었습니다. 순분의 딸네 집에 있는 봉이. 복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분의 딸이 받았습니다. 봉이 잘 자고 있어요, 어머니. 봉이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가 복례의 마음 안쪽을 흔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허물어진 적 없었던 결심이 이 순간 가장 크게 떨렸습니다. 복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봉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8살. 아직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 모르는 아이. 복례가 퇴직하면 강준혁은 더 이상 복례를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봉이도 안전할 것입니다. 복례 자신도 편해질 것입니다. 30년 동안 등 굽혀 닦아온 이 복도를 더 이상 닦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왔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 수술 전날. 복례야, 민서를 부탁한다. 단 한마디. 복례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복례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파란 조끼를 꺼냈습니다. 조끼 안쪽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수첩도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68세 노인. 흰머리, 손마디 굵은 손. 복례는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봉투가 열리지 않으면 강민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강준혁이 그룹 전체를 독식할 것입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건넨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봉이는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도 지켜야 했습니다. 복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강진그룹 본사로 가는 버스가 첫 차를 출발했습니다. 복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복례는 이사회실 안에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경비원들에게 복례를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지만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40년 경력의 최고참 이사 정도원이었습니다. 창업주 강태진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 저분이 꺼낸 봉투, 일단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준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정이사,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외부인이 이사회에. 선대 회장님 서명이 봉투 겉면에 있습니다. 정이사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례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겉면에는 강태진의 친필 서명과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건 위조 문서입니다. 저 할머니가 어디서 구한 건지. 복례가 봉투를 먼저 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대 회장님 친필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30년 동안 기록한 수첩입니다. 복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전혀 몰랐던 것이 나왔습니다. 3번째 종이었습니다. 얇은 공증 서류. 복례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짜는 유언장보다 나중이었습니다. 강태진이 퇴원 후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인증을 받은 기록이었습니다. 복래 자신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강태진은 병원에서 복래에게 봉투를 건넨 뒤 퇴원하고 나서 혼자 다시 공증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해 이 봉투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복래는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공증 서류를 본 정의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닫고 다시 썼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증 번호가 이건 진짜입니다. 방 안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강준혁은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위조야. 저 노인이. 강 대표님. 정의사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무겁게 잘랐습니다. 공증번호 검증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공증원부에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래는 수첩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30년치. 이것은 제가 이 건물 안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기록입니다. 정의사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이사회실 안에서 이사들이 하나씩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공증 번호를 조회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이사회실 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혁만이 가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래는 테이블 끝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 카트는 문 밖에 두고 왔습니다. 흰 면장갑을 낀 손을 배 앞에 모으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법원 공증원부에 동일 번호로 등록된 문서가 있습니다. 작성자 강태진 본인 측인 확인됩니다. 정의사가 안경 위로 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대표님, 이건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강준혁은 주먹을 테이블 위에 내리쳤습니다. 그 노인이 30년 동안 여기서 뭘 한 거야? 청소부잖아. 청소부가 이사회에 나타나서. 정의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강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유언장이 읽혔습니다. 정의사가 낭독했습니다. 강태진의 의중은 명확했습니다. 그룹 지분의 51%를 차남의 딸 강민서에게 귀속시킨다. 대표이사 직위 계승권은 강민서가 성인이 되어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이사회 결의로 처리한다. 단 그 전까지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한다. 낭독이 끝난 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서 씨는 현재 어디 계십니까? 복래가 대답했습니다. 해외 연구소에 계십니다. 연락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복래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부입니다. 이 건물 청소부. 그 대답에 방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강준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는 정식 이사회입니다. 외부인이 가져온 문서는 효력이 없어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 노인을 당장 퇴장시키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 이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테이블을 따라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12명 중 9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표결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정 이사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강민서 씨에게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사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언장 이행을 공식 확인합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30년. 그 시간이 오늘 이 방에서 의미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민서가 귀국했습니다. 32세. 창업주 강태진의 차남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강민서는 2살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할아버지 얼굴도 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공부 때 하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재료공학 박사, 해외연구소 수석연구원, 강진그룹 창업주의 친손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20이 넘어서였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편지를 통해서였습니다. 내가 32이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건네는 것을 받아다오. 민서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공부했습니다. 누가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낮고 느린 목소리의 노인. 강민서 씨, 나는 오복례라고 합니다. 민서와 복례가 처음 마주한 것은 회사 근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복례는 청소 조끼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복례를 보자마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주 앉아서 복례가 말을 시작하기 전부터 얼굴 어딘가, 눈빛, 복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요. 강태진과의 만남, 봉투, 30년. 민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차잔이 식는 줄도 몰랐습니다. 복례가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는 선대 회장님의 이복딸입니다. 민서 씨에게는 고모가 되는 거예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강태진과 복례의 어머니, 그 옆에 어린 복례. 민서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의 눈이 창업주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민서의 눈가도요. 민서는 오랫동안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부로요. 복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복례는 이번엔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민서는 복례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 30년치 청소가 남긴 손, 고모. 복례는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게, 조용하게. 이 작은 찻집 안에서 30년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사회의 결의가 공식화된 뒤 강진그룹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이 결정되었고 강민서는 이사회 고문으로 공식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팀이 30년치 비리 수첩을 넘겨받아 내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복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그룹 임원실이 아니었습니다. 4층 청소 창고였습니다. 순분이 거기서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순분이 일어서려 하자 복례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릎 다쳤다며. 앉아 있어. 복례는 순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창고 안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요. 순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어. 순분이 웃었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그 웃음소리가 작은 청소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례도 웃었습니다. 이 오래된 창고 안에서 이렇게 웃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몰랐습니다. 한참 웃다가 순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청소 그만둬요? 복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잠깐. 복례는 청소 카트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3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례는 청소 카트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32층 복도. 30년 동안 닦아온 그 복도를 복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걸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복도를 다 닦고 나서 복례는 청소 카트를 창고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파란 조끼를 벗었습니다. 접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물함. 안에는 복례가 30년 동안 조금씩 넣어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스피린, 무릎 파스, 낡은 반창고, 복례가 아끼는 찻잎 봉지 하나, 봉이가 입학식 날 그려준 그림 한 장. 복례는 그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제일 좋아. 복례는 그림을 들고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사물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4층 청소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작고 낡은 공간. 30년 동안 가장 많이 앉아 있었던 곳.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강진그룹의 새 이사회가 첫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같은 32층, 같은 방.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강민서가 고문 자격으로 첫 입장을 했습니다. 이사들이 일어서서 맞았습니다. 정 이사가 자리를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민서 고문님. 민서는 자리에 앉기 전에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창문 너머로 보았을 서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다녔을 이 건물. 민서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눈길이 갔습니다. 강진그룹 직원 공로 포상 안건. 이름 한 줄. 오복례. 복례는 포상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복례를 찾아갔습니다. 복례의 작은 아파트. 벽에는 봉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었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복례는 민서를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복례가 된장찌개를 한 그릇 떠서 민서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민서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고모. 민서가 국그릇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모를 택한 게 맞아요. 30년을 혼자 버티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복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무게 없이. 며칠 뒤 복례는 민서와 함께 강태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묘원.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복례는 묘비 앞에 서서 오래 있었습니다. 민서는 한 걸음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말하듯이, 회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30년 걸렸습니다. 늦었죠. 그래도 지켰습니다. 복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흘렸습니다. 조용히, 한 줄기. 민서가 복례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낙엽이 묘비 앞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의 약속이 완성된 자리에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얼마나 오래 지키느냐였습니다. 청소부 조끼 안에 30년을 품고 버텨온 한 노인이 증명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한 사람이 마음속에 지키기로 한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지금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복래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시간은 반드시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